지금부터 학부모 안전교육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생면정중 및 자살 예방교육, 인성교육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입니다.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학부모님들께서 구별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교폭력에 대해 개념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 학교폭력을 구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다고 했는데 학교와 학생이란 정의는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학생은 여기에 소속되어 교육받는 사람을 말하고요. 그렇다면 이 정의에 의해서 부모님들이 다음 상황 중에서 어떤 것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풀어보시게요. 1번, 대학생형이 중학생 동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집에서 때린 경우 학교폭력일까요? 아닐까요? 네, 생각해 보셨나요? 2번, 반 친구들이 별명을 부르면서 놀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3번, 초등학생이 집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유치원생을 폭행한 경우. 4번, 고1 학생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는 어른을 폭행한 경우. 5번, 중1 학생이 다른 반 빈 교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행위. 얼른 듣기로는 대부분 학교폭력 같지만요. 이 중에서 학교폭력으로 정의되어지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답은요. 1번과 2번입니다. 3번, 4번, 5번이 아니라고? 네. 초등학생이 놀고 있는 유치원생을 폭행한 경우는요.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고요. 고1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어른을 폭행했어요. 피해자가 어른이죠. 피해자 기준에서 학생이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4번도 아닙니다. 그리고 중1 학생이 다른 반 빈 교실에 들어가서 금품 훔친 행위. 이것은 절도는 학교폭력에 정의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도죄예요. 그냥 경찰에서 조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학교폭력에서는 피해자의 대상이 학생이어야 되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특수학교, 재반 등등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됩니다. 그러면 학교폭력 유형을 보겠습니다. 아까 절도는 없다고 그랬죠?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이 학교폭력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시 내용은 자료집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폭력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부모님께서는 먼저 자녀의 학교폭력 징후를 발견하시고요. 하시게 되면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으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 요청 상황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담임 교사 등의 해당 내용을 알리고 사실 확인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학교폭력 징후를 발견하라고 했는데 징후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징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학생의 징후를 보면요. 안색이 안 좋고요. 평소보다 기운이 없습니다. 또 학교 생활과 친구 관계에 대해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합니다. 또 쉽게 잠들지 못하고 화장실에 자주 가며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이버 폭력 징후로는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집단에게 혼자만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또 온라인 기기의 사용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거나 메신저를 본 후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이는 행동을 보입니다. 또한 컴퓨터 혹은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통해 학교 폭력을 의심하였을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폭력에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먼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요. 자포자기 심정, 폭력에 대한 회피 떠넘기기보다는 정확한 현상을 이해하고 아이에 대한 공감적 지지를 해주며 학교와 담임 교사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학교 폭력 사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바뀌게 된 내용인데요. 학교에서는요, 먼저 초기 대응을 통해 인지하고 신고 접수하고 초기 개입을 해서 사안 조사를 하게 되고요. 학교장 자치 해결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이 학교장 자치 해결 여부 심의는 전담기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만약 학교장 자치 해결 요구에 충족이 된다고 했을 때는 학교장 자치 해결을 하게 되고요. 요건이 미충족되거나 또는 이렇게 학교장 자체 해결하는 것에 대해 나는 부동의한다 라고 하시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하게 되고 이 조치를 학교로 알려주고 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 다시 표로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학교장 자체 해결제 요 조건이 뭐냐? 먼저 첫 번째,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세 번째,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네 번째,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에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학교장 자체 해결에 불복하여 교육청에 있는 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요. 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많이 취하도록 합니다. 그 전에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조사가 이루어질 때부터 요구에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먼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는요. 제1호 학내의 전문가에 의한 신인상담 조언부터 제6호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5호에 전학 공고가 있었는데요. 피해 학생을 전학 공고를 한다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하여 삭제되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 조치는요.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서면 사과부터 퇴학 처분까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결정하여 저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예방 인권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의 개념입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동에게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 또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방임, 아동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행위, 학교 꼭 보내야 됩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강요된 행위, 아동의 복지나 정상적인 발달, 건강을 저해하는 행위 등은 아동학대가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냥 놔둬야 되냐? 올바른 훈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의 행동에 대해 화난 상태나 복수를 하기 위한 상태에서의 체벌, 아동이 한 행동의 대가로 아동을 때리는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해서도 안 되겠죠. 아동의 고의성 없는 실수에 대해 모욕적, 경멸적, 비난, 비아냥 등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안 되고요.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나 신체적인 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한 명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학교 교직원은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했을 시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아동학대의 징후가 발견되었을 시 교직원은 반드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자살 예방 및 생면 존중 교육입니다. 청소년은 발달 단계상 자살 시도율이 높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잘 지켜봐야 하는데요. 청소년 자살의 경우 계획적인 경우보다 충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자살 동기를 갖고 있으며 동반 자살 및 모방 자살의 가능성이 있고 죽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살을 하기 전에는 자살 경고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를 빠르게 인지해야 합니다. 자살 경고 표시를 보면 언어적 표시로 자살과 죽음에 대해 말하거나 농담조로 말을 합니다. 또 무력감과 절망감을 호소하고요. 죽음이나 자살 사이트에 심취하게 됩니다. 비언어적 표시로는요. 약이나 위험한 물건을 모아서 감추어두는 행동을 한다거나 자살에 관련된 낙서나 글을 쓰는 행동, 의미 있는 소유물을 정리하고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여행을 떠날 것처럼 주변 정리정돈을 하거나 조퇴, 지각, 무단 결석 등의 잦은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충고를 강요하지 않고 비판하기 앞서 경청하고 이해하고 의사소통의 연락망을 계속 열어놓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갖고 학생이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자녀들이 자살 생각에 대해 개방적으로 질문하고 다양한 긍정적인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혼자 두거나 자살할까 봐 두려워하거나 문제를 아예 무시하거나 충격받거나 당황해하거나 자살에 대해 도덕적으로 논쟁을 하거나 비판, 충고, 설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막연히 말하는 것, 이 행동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청소년기를 우리 아이들이 잘 보낼 수 있도록 가정에서 세심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입니다. 인성교육에서는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 원인 및 대처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별로 욕하는 아이, 거짓말하는 아이,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아이, 짜증내는 아이, 핑계대는 아이, 식습관 관련 교정, 할 일을 미루는 행동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실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온 마을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와 가정이 한 마음이 되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육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교연구부장 노윤아입니다. 이번에는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근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 대한 개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는 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수업, 그리고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평가나 상급학교 입학 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근절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청년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을 비롯하여 학교 운영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님께서 학교 운영위원이 되신다면 청탁금지법 제11조 1항 제1호에 의해서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부모님의 본래 직업이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 원 이하의 선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편지로 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 싫어 싫단 말이야. 수혁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싫다는데 왜 자꾸 그래. 아, 오늘 추우니까 긴 바지 입어. 싫어 반바지 입을 거야. 오늘 엄청 춥대. 이민호 나 아침부터 왜 그래. 저 죽을래. 너희는 또 싸우니? 왜 그러는데? 엄마 얘가 내 머리띠 가지고 장난쳐. 내가 언제 장난쳤어. 잠깐 만졌지. 누나 걸로 장난치지 말고 돌려줘. 엄마는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좀 먹자. 아야 내놔. 같이 좀 먹자고. 아야 쏟아진단 말이야. 네, 나도. 너네들 진짜 왜 그래? 선생님, 애들이 주의 거 가지고 장난쳐요. 혼내주세요. 친구 걸로 장난치지 말고 얼른 돌려줘. 줄라 그랬어요. 쌤은 맨날 나만 가지고 그래. 얘들아, 그만하고 자리에 앉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본 영상 어떠셨습니까? 집에서 부모가 겪는 고충과 학교에서 선생님이 겪는 고충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정에서 겪는 학부모님의 고충만큼이나 선생님의 고충이 크고, 최근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증가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무엇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을 국가와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아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전인적인 교육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가 선생님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교권은 선생님이 학생과의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교육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생님의 지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휘법입니다. 선생님의 지위와 교육활동 보호를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행위는 최근 4년간 평균 2,500여 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로서 선생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실제 발생 건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해폭행, 성범죄 관련 행위와 같이 심각한 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는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에이! 폭행 및 상해, 내가 이 학교를 때려 엎어버려야지. 고소당하고 신문에 나와야 내 정신 차리겠어요? 협박, 모욕, 명예훼손, 당신이 그게 할 소리야! 손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 내일 준비물 있는 거 까먹지 말고 꼭 챙겨오고.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야?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요. 좀 줄여주세요.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내주세요. 우리 좋은 대학 가야 돼요. 평가 좀 좋게 써주세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하는 행위, 그 외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학부모님들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방법으로는 첫째, 가정통신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자녀의 학교 생활을 이해하고 설문에 응답함으로써 학부모의 의견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 알림이를 활용합니다. 학교 알림이를 활용하면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어 학교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건데요.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돼 활동하거나 회의록을 통해 심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학부모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개 수업에 참여해 교육활동을 참관하며 학생의 학교 생활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부모 총회 및 각종 부모 교육 참여하기, 학부모 상담 주간 활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네, 이 자녀를 사랑하고 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 또 학생을 아끼고 학생의 바른 성장을 돕고자 교육하는 선생님의 마음은 서로 같지 않겠습니까? 가정은 학생을 위한 또 하나의 학교이고 또 학교는 자녀를 위한 또 하나의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1학년도 보건 학부모 연수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입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서 비말이 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얼굴을 만지고 마스크를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외출 시,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가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고 증상이 계속될 시에 선별진료소에 문의한 후 검사를 받습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보다는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방역당국 지시에 철저히 따르도록 합니다. 감염병 예방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은 홍역, 수두, 볼거리, 독감, 유행성 각 결막염이 있습니다. 홍역은 귀 뒤부터 발진이 생기고 얼굴, 상체, 하체 순으로 발진이 퍼집니다. 발진 후 5일까지 등교를 중지합니다. 수두는 발진이 몸통에서 사지로 퍼져나가고 가렵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발진에 수포가 생기고 딱지가 됩니다. 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까지 등교를 중지합니다. 볼거리는 귀 밑에 샘이 부어오르고 부종이 가라앉을 때까지 등교를 중지합니다. 독감은 38도 이상 고열이 특징이고 열이 내리고 48시간이 지날 때까지 등교를 중지합니다. 유행성 각 결막염은 안구가 충혈되고 가려움이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전염성이 사라진 후 등교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서 열이 나고 기침을 할 때 다른 친구들에게 전파가 가능하므로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 면역력을 높입니다. 또한 단체 생활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가정에서 손 씻기를 철저하게 지도해 주십시오. 미세먼지 대응 교육입니다. 미세먼지는 피부, 눈, 코에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작아서 폐로 직접 흡입되므로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평소에 미세먼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에어코리아 우리 동네 대기정보 앱을 설치하여 미세먼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자, 호흡기 질환자, 알레르기 질환자, 노인, 영유아, 임산부 어린이는 미세먼지 노출에 더욱 위험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장시간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외출 후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수분과 과일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창문을 닫아서 실외 공기 유입을 최소화합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지는 신체적, 정신적인 모든 폭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자녀에게 다음의 성인권 행동 지침을 알려주십시오. 상대방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인터넷 SNS에 올리지 않기, 다른 사람의 외모, 이름을 비하하거나 놀리지 않기,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지지 않기, 그리고 피해 사실이 있을 때 바로 알리기입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자녀가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신이 소중한 만큼
다른 친구의 몸과 물건도 소중하다는 생각과 습관을 길러줍니다.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고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상담기관과 신고기관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부모가 침착하고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듣고 믿고 보호해 줍니다. 양성평등 교육입니다. 양성평등은 남성, 여성 중 어느 특정 성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 고정관념, 차별적 태도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개인차를 고려하는 대화를 하고 자녀를 존중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합니다. 두 번째는 노력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외모나 능력이 아닌 행동과 노력을 칭찬해 줍니다. 세 번째는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계를 침해하지 않고 존중합니다. 네 번째는 친밀감을 표현할 때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줍니다. 흡연 예방 교육입니다. 청소년 흡연의 특성입니다. 흡연의 시작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에 가장 많이 시작됩니다. 흡연자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흡연을 많이 하고 학교 생활에 불만족할수록 흡연하는 친구가 많고 어울리는 시간이 길수록 흡연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학생의 흡연에 관심이 없거나 흡연을 인정하면 흡연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학생이 불안감이 높고 자존감이 낮을수록 흡연을 더 하게 됩니다. 청소년 흡연이 특히 나쁜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시절 흡연은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담배와 같은 독성 물질을 접촉하는 경우에 그 손상 정도가 더 커집니다. 두 번째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흡연 시 특별히 신체적 증상을 못 느껴서 습관적으로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흡연은 청소년 범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흡연은 정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흡연 예방을 위해서 먼저 부모님이 금연을 실천해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또한 자녀와 함께 있을 때 담배를 피우지